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특강을 맡은 화학 강사 김원주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들이 잘 돼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EBS에서 만나고 이렇게 TBS에서 다시 만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TBS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봄이 완연하게 왔죠?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하기 때문에 분명히 감기 걸린 학생들도 있을 거고 코 맹맹하고 지끈지끈 머리는 아프고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벚꽃도 다 지고 아직 안 진 데도 있나요? 벚꽃도 다 지고요. 이제 바람 불면 벚꽃 쫙 날아다니죠. 시간 굉장히 빨리 가요. 여러분들 3월 달에 벌써 모의평가 시험 봤었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볼 텐데요.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고3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N수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신학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 대학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들의 계획을 세웠었죠. 이 계획을 세운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마 의지력이 굉장히 강한 학생들은 자기가 세운 목표대로 잘 가고 있을 텐데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은 좀 밀리고 하다가 이제 어떡하지? 분명히 지금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추스를 때가 됐습니다. 우리 기적의 TV에 굉장한 열혈팬이죠. 김선호 학생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고요. 새로운 계획 잘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쭉 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3월 모의고사를 봤죠. 그 3월 모의고사와 작년 수능을 비교해서 바뀐 내용들 그리고 신유형들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하나 그렇다면 신유형이나 고난도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우린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저는 화학을 설명하겠지만 일단 과탐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일단 지난 수능과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 당연히 다 들어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료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다소 섞여 있었는데요. 전 범위에 고르게 출제되었어요. 그런데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대체적으로 작년 수능보다는 살짝 어려워졌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어려워졌다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도 있겠지만 어쩌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또 하나 국영수가 약간 쉬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탐이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실제로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하거나 했던 거 아니면 개념을 가긴 가는데 그 개념에 고난도 문항을 살짝 이렇게 싹 비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접해왔던 것보다 이게 아닌데 좀 어려운데 하는 고난도 문제들이 섞여 있었고요. 거기다가 신선하게 신유형 문제가 한 3-4문제 정도 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해석 못하면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도 문제와 신유형 문제가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변별력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저와 함께 이 3월 모의고사 그리고 작년 수능 문제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바뀌었고 어떤 게 신유형으로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3월 모의고사 화학원에서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크게 2가지를 한번 제가 잡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상위권을 위한 고난도 문항입니다. 이 고난도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험지를 착 피면 맨 뒷장이죠. 4페이지. 거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느끼죠. 문제를 탁 보면 이거 어디서 나온지 알겠어. 그래서 문제를 읽었어요. 못 풀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겠는데 손을 잘 못 대는 거. 아니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못 푸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었죠.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 20번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였는데요. 요거는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모자랐거나 살짝 응용해 놓은 게 있었죠. 또 하나 19번에 있었던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실험식 문제였어요. 이게 근데
두 가지 이상의 탄화수를 혼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비율들 가지고 몰수 비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이게 생각보다는 살짝 어려웠어요. 요거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20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20번 문제 볼까요? 표는 HCl과 NaOHFP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제 자료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풀던 문제와는 살짝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중화 반응에선 가장 중요한 게 산염기의 농도를 찾아서 그걸로 알자 이온, 구경꾼 이온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문제였는데 거기 보시면 문제 보시는 것처럼 나번에 보면 HCl을 V, 가번에 보면 NaOH를 EV, 산과 염기의 양쪽 다 미지수를 주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혼합 후에 용액의 이온수의 비를 줬죠. 즉 우리가 얘기하는 알자 이온, 구경꾼 이온의 비를 줬어요. 요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보기를 찾아냈어야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를 많이 풀던 양적 관계, 알자 이온, 구경꾼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건 감소해서 없어졌을 것이고 이건 늘어나서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잘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 문제 말고요. 이제 다음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다음 문제가 뭐였었냐면 19번 문제였어요. 요 19번 문제는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음은 탄화수의 혼합물에서 성분 물질의 몰수비를 구하는 실험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실험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는 탄화수 두 가지를 혼합해놨죠. 그래서 이 혼합한 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CaCl2와 NaOH로 이거 이산화탄소 물과 이산화탄소의 양을 질량 백분율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보기 한번 보세요. 이 보기를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우리가 참 많이 보던 보기들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양, 수소의 질량은 얼만큼이야? 그렇다면 탄소수의 몰수비는 얼만큼이야? 즉 원자의 몰수비는 얼만큼이야? 디귿번, 시료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몰수비는 얼마야? 를 물어왔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돼요. 일단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이 문제들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였었냐면 일단 시험 문제의 맨 뒷페이지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른 것도 있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질량 백분율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20번보다는 19번이 훨씬 어렵게 느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작년 수능 문제하고 우리 3월 모평에서 어떤 문제들이 신유형으로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고난도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공략하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신유형 문제들은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전부 다 같이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다면 신유형 문제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화면 보시죠. 일단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중에 4번 문제였는데요. 자, 그 4번 문제 보시면 표는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진 3원자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X부터 Z는 각각 H, C, O 중에 하나이다. 자, 여기 문제 보시면 원자수의 비가 나와 있는데요. X, Y 살짝 보시면 1대2로 나와 있죠. Y와 Z 그것도 1대2로 나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Y였어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자인지를 찾아내셔야 이 문제는 풀기 가능한 거였는데요. 이 문제가 신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 밑에 보기 보세요. 보기 보시면 가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니은번 볼까요? 나는 무극성 분자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디귿번 보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가와 나는 공유전자 쌍수분의 비공유전자 쌍수가 같다. 즉 공유전자 쌍과 비공유전자 쌍의 비를 물어봤죠. 전년도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분자 구조에서 분자 구조, 결합각, 입체야, 평면이야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는데 올해부터는 거기에 보시면 디귿번 보기에 있는 것처럼 공유전자 쌍 그리고 비공유전자 쌍 수까지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유전자 쌍, 비공유전자 쌍 올해 아마 등장할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분자 구조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할 문제들이죠.
자, 이어서 5번 문제 역시 신유형 문제였는데요. 자, 화면 보시죠. 이 5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문제는 문제인데 살짝 바꿔놨어요. 거기 보시면 그림은 바닥 상태 원자 가부터 라에 대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홀 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던 단어들인데요. 홀 전자 수 그리고 오비탈 수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가로축 세로축에 있는 홀 전자 수와 여러분들 오비탈 수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냈던 기본적인 문제들은 뭐였었냐 하면 오비탈 문제에서 누가 바닥 상태야? 누가 들뜬 상태야? 아, 바닥 상태가 들뜬 상태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이런 식으로 오비탈 문제를 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유형이 등장하죠. 그게 뭐였었냐면 홀전자의 개수입니다. 이 홀전자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올 수능에 반드시 등장할 단어거든요. 작년이나 재작년, 처음 시작했던 재작년에는 홀전자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신유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렇다면 이어서 15번 문제도 새로운 유형이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15번 문제에 보시면 그림은 금속 A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넣어 반응시켰을 때 반응한 B 원자수에 따른 수용액의 전체 금속 이온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 문제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신에서도 많이 했던 금속의 반응성이었어요. 요건 신유형은 신유형인데 구유형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내신하거나 하면서 분명히 산화환원 단원으로 금속의 반응성을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신유형이라고 했었냐면 작년까지는 금속의 반응성 문제가 그리 중요시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이 금속의 반응성이 점점 뒷페이지로 밀려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금속의 반응성 굉장히 자세히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반드시 공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이게 유형들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그 신유형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신유형 문제라는 게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었는데 기본 틀은 작년 수능과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한데 보기가 3개 이상 나오게 되면 어떤 식을 신유형이라고 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던 문제들을 풀어요. 풀다가 보기 하나가 바뀌어 있어요. 이 보기 하나가 바뀌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기억 맞아. 니은 틀려. 디귿 어떡하지? 뭔 말인지 알죠? 기억도 있고 기억 디귿도 있다. 어느 걸 답으로 주지 큰일 났다. 이런 거. 그게 바로 신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신유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문제 유형은 아주 비슷한데 뭔가 보기들이 살짝 바뀌어 있다. 이게 바로 신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 중요한 단어들이 어떤 게 신유형으로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교과서 그리고 수능 특강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이런 단어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잡아내셔야 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요게 수능 특강을 풀다 보면 어차피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되고 있으니까 수능 특강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학생들은 내용을 읽지 않고 바로 문제 풀어서 한번 쓱 풀고 나면 여기는 문제 다 알겠어.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읽다 보면 잠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단어가 나온다. 이거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그 어떤 단어들이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바뀌어가고 있다. 고난도 문제도 나왔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소통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할 건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추격해 봤는데요.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들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데 요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2016년 수능에서는 분명히 기본 개념과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들 당연히 나오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점짜리 문제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요거 분명히 교과서하고 EBS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복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 개념이 흔들리는 순간 이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절대 못 풀게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분명해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교과서하고 그다음 수능 특강 가지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과탐 영역은 대체적으로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 아니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살짝 그래프나 도표로 바뀌면서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 범위에 걸쳐서 아주 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공부하기 쉬운 것만 막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내가 어렵다고 한 거 이거 반복해서 공부하거나 암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되는 거 그렇죠?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 반드시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첫 번째 개념 원리 교과서나 EBS 교재를 잡고 그 다음 어디 한 군데에 편협하지 말고 전 범위를 고르게 하되 암기하지 못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반복학습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데 이 수능 특강에서는 일반적으로 작년에 나왔거나 아니면 지금 나왔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기본적인 내용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공부하긴 해야 되는데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그 중요한 용어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유형을 잡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해가셨죠? 예를 들면 용어가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앞에 문제 풀면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용어들. 예를 들면 실험식 화합물에서 질량백분율. 이게 질량백분율이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질량백분율에 대한 거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중요시 얘기했던 거 주기율표에서의 홀전자수. 이해가시죠? 분명히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은 이 홀전자수 알고 있을 거예요. 주기율표에 1, 0, 1, 2, 3, 2, 1, 0 요거. 홀전자수 올해 반드시 등장합니다. 됐죠? 그 다음 또 신유형 중요시 되는 용어가 뭐 있냐면요. 원자의 유해핵전화. 이 유해핵전화가 작년까지 등장하긴 했었어요. 많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올해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누가 유해핵전화가 더 세? 누가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 이해가시죠? 유해핵전화.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이 잘 잡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 아까 분자구조 하면서 나왔던 단어 있었죠?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이제는 아예 분자를 옛날처럼 분자구조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자구조가 거의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찾아낼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온화 에너지. 반드시 나오는 단어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기억나세요 혹시? 하나, 둘, 셋! 이거 원자과 전자 두 개구나. 요런 거. 요런 중요 단어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건 올 수능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구나. 그렇다면 문제에 등장하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에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완벽하게 익히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한 번 본 시험지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험지를 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거 알았어. 내가 실수한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풀었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가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 풀었다가 그렇게 내 실수였어. 그런데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은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다음 시험에 똑같이 나왔는데 기억 안 나. 어떡하지? 기억 안 나. 이거. 한 번 나왔을 때 반드시 시험에 나왔던 건 다시 틀리지 않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은 성적 내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공부해야겠구나. 시험지 내가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중간쯤 가고 있다. 나 약간 하위권인데 화학이 어려운데 학생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들이 성적이 이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성적은 그 학생의 성적이 아닙니다. 살짝 내려가야죠. 왜? 찍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가시죠? 물론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이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부터 수준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내가 처한 위치가 어딘가 생각해서
아,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과탐 영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실험 문제, 도표, 뭐 그래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도표, 그래프 이런 게 나왔을 경우 이걸 글로 바꿀 수 있나요? 도표를 해석한다고 하죠, 우리는. 그걸 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자료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 반대로 글을 주고 이거를 그래프로 바꿔버리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어진 자료, 실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문장이나 글들을 그래프로, 그래프나 표를 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일정한 단어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전범위를 고르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 해당하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일단 상위권 학생들. 내가 좀 공부를 해. 우리의 상위권인데 그 상위권 학생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화학원, 내용 정리는 차곡차곡 하셔야겠죠. 당연하죠.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이 상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죠. 뭐? 고난도 문제. 이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고난도 문제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이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제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막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거예요. 맨 뒷페이지에 있는, 즉 시험지의 4페이지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굉장히 잘 풀어요. 왜? 고난도 문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1페이지에 1번 문제를 많이 틀리죠. 굉장히 쉬운 건데 원래 맞히라고 준 문제인데 이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난독증. 무슨 말인지 알죠? 가짜가 나짜로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었을걸요. 가였다. 난 줄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어려운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풀어놓고 쉬운 문제 확 틀려버리면 굉장히 험하죠. 그러니까 상위권들은 고난도 문제 공략하는 거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내용 정리 꼬박꼬박 차곡차곡 하셔가지고 절대 쉬운 문제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중위권.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기 껴있죠. 3, 4, 5등급. 올려야겠는데 잘 안 올라가. 중위권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 중에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용 공부하는 시간을 제발 늘려주세요. 이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중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수능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 중에 문제를 많이 풀면 성적이 올라간다고 잘못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이런 책에 있는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을 막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요. 반복해서 풀면 당연히 공부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절대 성적 안 올라갑니다. 나중에 6월까지는 어떻게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가면 응용 문제 같은 거 못 풀어요. 그러 여러분들은 중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내용하고 문제를 약 한 6.5 대 3.5, 7 대 3? 그 정도로 내용 정리를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하위권 학생들 절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문제 많이 풀까? 나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당연하죠. 여러분들 하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 내용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화학 용어들 이해가시죠? 이 화학 용어하고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능 특강 책에 보면 옆에 가에 내용 옆에 보면 개념 체크라는 게 들어있죠. 이 개념 체크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내용, 용어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용어 같은 거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다음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뭐였지? 전자를 띄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뒤에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옆에 있는 개념 체크부터 내용 정리 싹 다 하시고요. 문제 그런 건 나중에 풀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2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다 끝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푸세요. 계속. 그 다음 여름방학 이후에 3점짜리 문제 공략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9월 이후에 고난도 문제에 접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수능에서는 좋은 성적 내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제가 3월 모의고사하고 작년 수능 이런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고난도 문제, 신유형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파악해봤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했던 거,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정리되셨나요? 수능에서 과학탐구는 출제 경향을 보면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형에서 고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한 군데 편협하지 않고 골고루 정말 내용부터 문제까지 차곡차곡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 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차분히 준비하다 보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글귀로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텐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적 없는 공부는 기억에 해가 될 뿐이며 머릿속에 들어온 것 어느 것도 간직하지 못한다.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야겠죠. 내가 대학 가는 이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더. 어느 분야에서든 유능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탁월한 천성과 공부,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그것이다. 부단한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성적 내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확 잡아봅시다. 이해가시죠? 자, 이어서 우리 생명과학의 최영 선생님께서 강의가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다음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만나 뵙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확 잡아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복잡하기만 한 대학 입시. 선배들의 생생한 대입 성공기를 통해 한 발 앞서 준비하라.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결정적 코치 4.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든 것,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요령, 성적 및 비교과 관리 노하우까지 전격 공개. 그리고 스타 강사들의 핵심 합격 비결을 담은 결정적 코치 4. 이 책의 인쇄 전액은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의 올바른 선택,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최영서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4월 17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도 벌써 한 달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죠? 참 많이 바쁘게들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험 생활과 똑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로 바쁘게 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머리를 자르러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발을 좀 해보자, 좋은 모습을 보여보자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제가 처음 가는 미용실을 갔는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오늘 의상 또 괜찮게 입고 왔는데 학생들이 소세지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되게 마음이 좀 슬픈데 그래도 여러분 만나니까 기분 좋게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과 좋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요 3월, 4월에 걸쳐서 2번씩이나 봤습니다. 그죠? 2번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셨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동안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함께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이 3월, 4월 2번의 시험 모두 다 중요하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시험, 바로 3월 교육청 시험입니다. 그 3월 교육청 시험을 통해서 2010년, 16년 수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집중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요, 오늘 할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3월 모의고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길게는 2016년 수능이겠지만 조금 더 앞서 있는 6월 평가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과연 어떠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2014 수능과 2015 수능을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요, 여러분들 실제 학생들의 성적 처리를 바탕으로 해서요, 정답률, 오답률을 바탕으로 해서 난이도를 분석을 한번 해본 건데요. 자,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2014 수능입니다. 그리고 2015 수능 3월 교육청 시험이 되겠는데요. 난이도는요, 상, 그 다음에 중상, 그 다음에 중, 중하, 하의 난이도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어느 부분이냐? 바로 중상 난이도와 그 다음에 중하 난이도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선 2014 수능은요, 중상 난이도가 2문항, 그 다음에 중 난이도가 9문항, 그 다음에 중하 난이도가 5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5 수능은요, 중상 난이도가 1문항, 그 다음에 중 난이도가 7문항, 중하 난이도가 7문항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4 수능과 2015 수능은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중난이도와 중하 난이도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3월 교육청 시험의 경우는요, 중상 난이도가 무려 4문항이 됩니다. 그리고 중난이도가 8문항, 중하 난이도가 4문항이 되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바로 중하 난이도에 있던 문제들이 중상 난이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중난이도가 문항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김원준 선생님의 여러분들이 강의를 다 들으셨지만 이 2014와 2015 수능에 비해 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다소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르게 단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와야 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난이도의 상향된 모습이 보여졌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본다면요, 우리가 실제로 2015 수능의 표준 점수와, 즉 만점자 표준 점수죠. 이 만점자 표준 점수와 3월 교육청 만점자의 표준 점수를 비교해 보면요, 2015 수능은 71점입니다. 그런데 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79점이라는 것이죠. 이 표준 점수가 8점, 무려 8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학생들이 시험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느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항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항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유전 파트의 문항입니다. 유전 파트 문항을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 상당히 의외의 부분인데 바로 4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4단원. 이 4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자연 속의 인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이 틀렸다. 자, 이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왜 학생들이 이렇게 이 유전 파트와 4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많이 틀렸는가?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에 이 유전 파트의 문항은요, 2014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요, 2014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난이도가. 예, 계산 자체도 복잡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문항 자체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좋다 이거예요. 이 유전 파트는 2014 수능부터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럼 이거 틀릴만 하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4단원입니다. 4단원. 이 4단원은 자연 속의 인간이라는 단원인데요. 물론 이 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내용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들을 보면요, 이 문항의 난이도에 비해서 오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난이도에 비해서 난이도와는 다르게 오답률 자체가, 그러니까 난이도는 이 정도 높은데 오답률은 이만큼 높은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4단원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은 공부는 했대 정확하고 완벽한 정리를 아직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반성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4단원에 대해서 내가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2014 수능부터 유전에 대한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난이도 상승에 대한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월 교육청 문제들은 이러한 형태들이 출제가 됐다, 이러한 난이도로 구성돼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요 이 3월 학력평가에 대한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3월 학력평가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하셨던 그 학습에 대한 이 학습의 무엇이냐? 평가입니다. 평가.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올바른 공부를 했는가에 대한 그 학습에 대한 평가가 바로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한다? 평가를 해야 된다. 자, 그럼 그 말은 뭐냐? 자, 집중하세요. 자,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들을 맞췄고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내가 틀린 문항은 어떤 단원이야, 어떤 부분에서 틀렸고, 이 부분은 내가 좀 부족했지, 이 부분은 내가 좀 실수지만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라는 이미 반성을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냥 시험 점수에 연연해 하고요, 내가 정확하게 어떤 단원을 틀렸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못하고 있는지는 아직 평가를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그 단원 그리고 어떤 주제인지를 꼭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런 단순하게 학습의 평가, 그러니까 니들이 잘했냐 못했냐 이런 부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항상 모의고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모의고사라는 것은 그냥 시험을 보고 야, 너 잘했어, 너 못했어, 이런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개별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로 3월 교육청 학력평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죠? 근데 이 방향 제시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평가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평가 연결. 왜? 평가가 올바르게 돼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3월 시험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고 내가 어떤 단원을 틀렸는지, 어떤 주제를 틀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각보다 단원, 주제를 나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 줘야죠. 예,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1번부터 해서 20번 문항까지 그 문항들이 어떠한 단원, 어떠한 주제들로 출제가 됐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특히나 여러분들 문항에 좀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하실 메모지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필 준비하시고요. 자, 형광펜 가지고 있습니까? 운이 좋습니다. 그거 지금 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5번 문항입니다. 5번 문항, 그 다음에 9번 문항, 그리고 10번,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17번, 그리고 19번, 20번 문항은 여러분들 지금 체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지금 문제들을 쭉 봤습니다. 예, 문제들을 쭉 보고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걸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문항들 몇 개, 7문항입니다. 7문항. 7개의 문항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실제로 그 문항들이 뭐냐?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이에요. 자,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 7문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러면 이 7문항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해왔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가 방향을 잡아가야 되느냐. 예, 그 부분을 내가 직접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무엇입니까?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생명과학 학습 전략의 실전입니다. 예, 준비되셨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간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6월 모의평가, 그죠? 6월 모의평가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남았는가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대략 몇 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냐면은 6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6주 정도의 시간. 예, 6주 정도의 시간이 이제 남았는데, 그럼 이 6주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예. 자, 어떻게 보내느냐? 이 6주를요, 저는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겁니다. 예, 몇 주 간격으로 나눌 거냐면은 2주 간격으로 나눌 겁니다. 2주 간격. 그렇죠. 2주 간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자, 2주 간격으로 쭉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전에 문항들 체크하셨다 그랬죠? 그 문항들이 주로 이제 어떤 단원들이었고 어떤 주제였느냐? 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요. 첫 번째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신경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신경계. 자, 그 다음에 근수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느냐? 그 근수축 기작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유전 계산 문제. 좋습니다. 유전 계산 문제 상당히 어려웠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문항이었죠. 그 다음에 비분리 문항. 예, 유전에서 이제 비분리 현상에 대한 얘기였죠. 그 다음에 유전 계산 문제 또 하나 나왔고요. 유전 계산. 근데 이 앞쪽에서의 계산과 뒤쪽에서의 계산이 좀 달랐어요. 예, 앞쪽에서의 계산은 그냥 연관된 부분이었고, 이 뒷부분은 그냥 가계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바로 생태계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총 6개의 주제를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개의 단원을 설정하고 그 단원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렸던 2개의 단원을 설정하고 그 2개의 단원에서 각각의 주제를 설정해서 2개의 주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 이 기간에 넣어볼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생명과학 과탐이다.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공부하십니까? 한 2번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정도가. 이 2번 정도가 적당한데, 그러면요, 우리가 이 기간을 쭉 봤을 때 이 2번 정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요. 자, 2주입니다. 2주.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 그 단원에 해당되는 개념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신경계와 근수축을 먼저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 계산과 비분리, 그 다음에 유전 계산과 생태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볼 건데, 그럼 첫 번째, 신경계와 근수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개념을 정리하는 날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개념 정리했습니다.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면요, 당연히 풀리죠. 당연히 풀립니다. 네. 왜? 개념 좀 전에 봤잖아. 그럼 당연히 풀리는 건 맞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정리하는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요, 상당히 기본 용어와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 풀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는요, 여기서 조금 더 고난도 문항들을 푸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 특강을 예를 든다면 지금 이 앞쪽에 있는 문제들은 2점짜리 문제, 그 다음에 이 고난도 문제는 3점짜리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혹시 이 제 앞에서 김원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잘 들었나요? 확인해 볼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정말 많은 얘기했죠. 네, 정말 많은 얘기했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왜? 이 부분은 제가 TBS를 나오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 올바른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 내가 몇 개의 문제를 풀었냐? 그 몇 개의 문제 중에 몇 개를 맞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기억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었어도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내일 딱 갔는데 어저께 TBS에서 생명과학 누가 강의했지?
최형 떠오르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기억이 나야 돼요, 기억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틀을 공부하는데 하루가 비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이 개념을 공부하시다 보면요, 좀 애매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체크해 두세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 틀렸던 거 있습니다. 체크해 두세요.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틀렸던 거 있어요. 체크해 두세요. 그거를 마지막 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개념과 기본 문제와 고난도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애매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개념과 문제와 고난도 문제까지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2주가 지납니다. 그리고 유전 계산과 비분리 2주가 지나요. 그리고 유전 계산과 생태계가 2주가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 약점을 파악했죠. 그 약점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정확한 전략 나오죠. 그 전략이 있어야 6월 평가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잘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요. 선생님 좋아요. 다 좋은 말씀 같아요. 뭐 2주간 뭐 다 잡아서, 그렇죠. 반복이 중요하니까 꼭 보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요, 선생님. 저는요. 이런 특정 단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특정 단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골고루 틀리네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 시험지를 딱 봤더니 특정 단원에서 틀려주면 좋은데 골고루 틀리는 거야. 예,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골고루 틀립니다. 예, 다 틀렸어. 뭐 1단원 틀려, 2단원 틀려, 3단원 틀려, 4단원 틀려. 이거 뭐라 그래? 총체적 난국이라 그러죠. 예,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에 있는 학생들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어떤 약점을 공략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문항들을 쭉 한번 보잖아요. 1단원이 몇 문항, 2단원이 몇 문항, 3단원이 몇 문항, 4단원이 몇 문항. 총 생명과학은 4단원이 있단 말이야. 그 문항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2단원과 3단원이 2014 수능, 2015 수능, 그리고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전부 다 7문항씩 출제가 돼요. 총 14문항이 2단원과 3단원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힌트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박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2단원과 3단원 쪽에 다 포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잡아야 돼? 그 2단원과 3단원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2단원과 3단원이 말이야, 학습을 하는 방향이 조금 틀려요. 2단원을 여러분들 보시기는 2단원이 뭡니까? 그렇죠.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에 해당되는 게 2단원이야. 그 다음에 3단원이 뭡니까? 그렇죠. 항상성과 건강이지. 항상성과 건강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그죠? 이 두 개의 단원이 바로 2단원과 3단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 두 개의 단원이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그럼 성격이 다르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학습 전략도 달라야 되겠죠. 성격이 다르니까. 그치? 맞잖아. 다른 성격인데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대한다?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2단원의 경우에는요, 이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은요, 저는 마치 이거는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학은요, 공식을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까? 몰라요. 공식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은 물론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이 뭐예요? 바로 유전 계산이에요. 가계도를 분석하는 거라고요. 그럼 뭡니까? 실제로 다양한 문제, 다양한 가계도를 뭐 해볼 줄 알아야 돼? 분석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누구를 위한 거다? 총체적 난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거다. 근데 미안하게도 그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아직 기본 문제가 잘 안 돼 있어. 그럼 이제부터 뭐라 하느냐? 2학년 때 보셨던 내신 문제 꺼내십시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능 특강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출문제 준비하십시오. 거기 있는 문제집들의 각각의 문제들을 쭉 뽑아서요, 매일매일
3문항에서 5문항씩을 푸는 거야. 매일매일. 네, 그렇죠.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죠. 가지고 있는 수능 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거를 매일매일, 그러니까 한 문제씩 풀면 되겠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나는 이거를 그냥 매일매일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서, 그냥 밥 먹는다 생각하고서 그냥 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풀 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와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러니까 3개의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가 그냥 맞았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여기서 적용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활용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줘야 돼. 문제를 풀고 풀어나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2단원이에요. 근데 3단원은 조금 다르죠. 이 3단원 같은 경우는 뭐냐? 항상성과 건강인데 이거는요. 용어적인 부분의 개념. 그 용어와 개념이 옳은 개념이냐 틀린 개념이냐를 물어보는 게 바로 3단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은 개념이냐 틀린 개념이냐라는 걸 판단하는 게 바로 3단원이기 때문에 얘는 뭘까요? 그렇죠. 노트, 개념 노트, 정리 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 노트를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다른 단어는 모르겠어. 그래도 3단원만큼은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3단원에 간략한 개념들을 정리를 해요. 자, 그럼 간략한 정리가 있었죠? 거기다 뭘 추가할까? 그렇죠.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은 희한하죠. 생명과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용어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용어를 다르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상당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표현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네,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네, 이렇게 출제자가 생각할 수 있네,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거든. 그 표현들을 이 정리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정리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쭉 하게 되면은 이 3단원 어렵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잡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뭐예요? 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제 시작을 생각하시고 단원별에 맞는 공략법을 가져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 제가 지금 말한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가신다면요. 분명 여러분 성적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2016 수능 생명과학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제 준비를 할 것이냐 한번 살펴봤는데 이 내용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 되짚어 본다면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을 거야. 느낌 올 거야.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 우리는요, 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가지는 위상과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잘 본 학생도 있고요. 잘 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바로 그 모의고사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왜? 공부는 많이 하는데요. 성적이 마음처럼 안 올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성적은요.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뭔가를 탁 느낄 때 성적은 팍 치고 올라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로 서든 그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런 서든 그로스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힘 조금만 더 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